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지리산의 산장으로 놀러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00년 7월 초 이병통지서가 날아왔다. 8월 10일 군입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알바로 하고 있던 스쿼시 강사 일도 인수인계를 하려면 바빴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25일 정도를 쉬다가 입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특전사 출신 민철이 형이 제안을 했다. 거제도에 사는 동생 중 특출나게 이쁜 애가 있는데 그의 친구들이랑 짝을 맞춰서 지리산으로 놀러가자는 제안이었다. 형을 알고 지낸 지 2년. 이쁘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녀였다. 남자는 다 똑같지 않은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특전사 형의 친구와 함께 여행을 준비했다. 여행 가기로 한 전날 태풍 비스무리한 정도로 비바람이 불었고 여행 당일은 부슬부슬 약간 비가 계속 내렸다. 우리는 여행 준비를 마치고 여자들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던 연락. 우리끼리 가자는 또리의 말에 특전사 형은 계곡은 남자끼리 가는 게 아니라나? 라고 했다. 오후 5시에 우리는 포기하고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 하려는 찰나 여자애들에게 전화가 왔다. 바람이 많이 불어 배편이 뜨지 않아서 버스를 타고 왔다는 것이다. 지리산의 산장은 이미 예약한 상태였고 우리는 연락을 받자마자 고속버스 터미널로 날아갔다. 가서 여자애들을 보는 순간 진짜 이쁘다고 느꼈다. 남자는 다 똑같지 않은가?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우리는 지리산으로 떠나는 버스에 올랐고 10시가 다 되어 지리산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오는 동안 특전사 형은 여자애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했다. 입구에 도착해서 산장에 전화를 하니 약 30분 후쯤 부산에서 오신 분이라는 말과 함께 1톤 포터가 나타났고 우리는 포터에 올랐다. 올라가면서도 특전사 형의 갈굼에 민망해서 내가 그만하라고 형에게 다그쳤을 정도다. 여자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있었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는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산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술자리가 파장되는 시점에 우리는 준비했던 고기와 술을 펼쳐놓고 먹기 시작했다. 한두 시간이 흘러 알딸딸하게 취했을 때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갔고 남은 사람은 나와 민철이 형 그리고 미선이가 남았다. 약간 취기가 오른 민철이 형은 그녀에게 네가 늦게 와서 계곡에 발도 못 담그고 이게 뭐냐? 라고 또 잔소리를 했고 이 말을 들은 미선이가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발 담그면 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산 밑으로 뛰어내려갔다. 아차 싶어서 나는 미선이를 따라 뛰어내려갔다. 나도 달리기 하면 웬만한 일반인에게는 지지 않는데 여자애가 뭐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5분을 쫓아가서 겨우 따라 붙었고 미선이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미선아, 우리 그만 올라가자. 계곡에는 내일 가자. 그러자 약간 동공이 풀린 듯한 눈으로 미선이는 나에게 말했다. 아니야, 계곡으로 가야 해. 이건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나는 계곡은 내일 가자며 설득하려는데 갑자기 미선이가 옆에 있던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 놀래서 따라 들어가는데 약간 좁은 곳이었고 밑에는 약간씩 흐르는 물이 있었다. 너무 빨리 걸으려는 그녀의 하얀색 핫팬츠는 물이 튀어 젖어갔고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부끄러운 생각을 했다. 미선이가 또 무드가 있구나. 이런 동굴로 날 끌고 오네.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녀의 젖어가는 핫팬츠를 감상하며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 밑에 흐르던 물살이 점점 세지는 게 아닌가. 동굴의 끝부분쯤에서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그만 올라가자. 민철이 형 기다리겠다. 그녀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동굴 밖으로 나왔다.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또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곡으로 가야 해. 그때 정확하게 인식을 하였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귀신이라도 붙었나? 따라가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 그녀가 정신이 제대로 붙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알았어. 갈 테니까 뭐 하나만 물어보자. 위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형 있지? 그 형 이름 뭐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김민태였다. 아니, 어찌된 게 자신이랑 친한 오빠 이름을 다르게 말하는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녀와 함께 계곡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약간의 시간이 흘러서 계곡에 도착했다. 계곡에 도착한 그녀는 계곡 바위에 앉았고 나도 그녀의 옆에 앉았다. 계곡은 미친 듯이 불어 있었고 약간의 침묵이 있은 후
갑자기 그녀는 나의 어깨를 양팔로 잡고 끌고 가려 했다. 나는 순간 어깨를 뺐고 내 팔뚝에 걸린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올리는데 뭐가 그렇게 무겁고 무섭게 잡아당기는지 여자의 힘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았다. 나도 끌려 내려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잡아당겼고 어떻게 그녀를 바위 위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다. 그녀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나를 죽일 뻔한 그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뺨도 몇 대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마음을 가다듬은 나는 그녀에게 계곡에 발 담갔으니 돌아가자는 말을 하였고 그녀는 계곡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10분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위를 보니 반가운 뒷모습이 보였다. 무엇인가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었는데 바로 민철이 형이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뒤를 보고 있는 형의 어깨를 잡으며 형, 여기서 뭐해요? 빨리 올라가요. 라고 말을 했고 천천히 돌아보는 형의 눈은 풀려 있었다. 입에서는 계곡으로 가야 해.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진짜 믿었던 형도 나를 계곡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나를 잡고 질질 끌고 내려가는데 또 하나 제안을 했다. 근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형이랑 친한 적이 서 있던 여자 이름 뭐고? 대답은 비참했다. 김민영이라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미선인데 또 다른 이름을 말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특전사형은 나를 다시 끌고 내려가려고 했고 나는 또 하나의 제안을 했다. 형아, 담배 하나만 피고 내려가자. 라고 말하고 담배를 하나 물었다. 그와 그녀는 서로 마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내 발밑 쪽에서 계곡 쪽을 바로 보고 서 있었다. 그때 피던 담배가 왜 그렇게 잘 빨리는지 담배를 피면서 생각했다. 계곡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36개 주랭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담배를 튕기며 뛰기 시작했다. 아마 타임워치로 시간을 재웠다면 세계 신기록이 나왔을 법했다. 그냥 뛰었다. 미친 듯이 뛰는데 저 위의 산장에서 길 잃은 사람들이 찾아오라고 걸어놓은 등불이 눈에 들어왔고 더 미친 듯이 뛰어서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숙소인 202호로 들어갔다. 들어와서 문을 닫고 불을 킨 순간 나는 기절하고 싶었다. 그 안에는 눈을 비비며 너 어디 갔다 왔냐? 라고 말하는 특전사 형과 구석에서 자고 있는 미선이가 눈에 들어왔다. 정신을 잃고 일어나니 아침이었다. 일행들이 나에게 물어봤고 나는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었다. 큰일 날 뻔했다는 반응도 있었고 꿈꿨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실제로 겪었던 일인지라 내려가면서 들려보았다. 처음에 갔었던 그 동굴이라는 곳은 산중에 물 빠지라고 설치해 놓은 돌로 된 큰 파이프 같은 곳이었고 그 파이프의 끝은 낭떠러지였다. 그때 그녀를 잡지 않았더라면 낭떠러지 쪽으로 빠져 들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갔던 그 계곡은 물과 물이 만나 미친 듯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다. 아차했으면 거기서 못 나왔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웠다. 물이 얕은 곳으로 가서 일행들은 놀고 나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위에서 산장집 아들이 우리를 불렀다. 202호 손님들 식사하세요. 산장으로 도착한 우리 일행은 삼계탕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주인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밥을 다 먹고 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말문을 열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말 좀 해주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아주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야기를 다 해드리자 아주머니는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다. 정확하게 1년 전 우리처럼 밤 늦게 도착한 일행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에서 MT를 온 것인데 일행 중에 친오빠와 친여동생이 같이 왔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여동생이 계곡에 발을 담근다고 내려갔고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걱정된 오빠는 혼자서 여동생을 찾으러 내려갔으나 동생도 오빠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다음 날 그 오누이를 찾는 수색 작업이 펼쳐졌는데 여동생은 소용돌이 치던 계곡에 거꾸로 박혀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오빠는 그 동굴 끝에서 균형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망했던 그와 그녀의 이름은 김민태, 김민영이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일본의 낚시 괴담. 평범한 직장 여성인 A는 남자친구 B와 사귀게 된 지 1년 반이 되었다. B는 낚시광이라 자연스럽게 그와의 데이트는 바닷가 쪽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근래에는 공휴일도 없었고 오랜만에 B와 함께 밤낚시를 가게 된 것은 휴가 때였다. 이후부터 일본의 추석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에게 음식을 주고 축제를 벌여 그들을 달래주는 날이라 여겨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지옥문이 열리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말들이 하지만 그런 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저녁 노을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낚시터 불빛 이외엔 사방이 모두 어둠이었다. 완전히 허탕이네. 이렇게 되면 고집을 부려서라도 대단한 녀석을 끌어올릴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추석이라는 것 때문인지 낚시터로 유명한 이 섬에 A와 B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낚시를 들이운 지 3시간이 지났는데도 물고기가 입질하는 기척조차 없었다. 애초에 남자친구인 B에게 영향을 받아 낚시를 시작한 A는 이미 실증난 지 오래였다. 졸려서 차에 가서 잘게. 그렇게 말하는 A에게 남자친구 B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나쁜 놈이 아니지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진 못하는 거야. A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차로 돌아와 조수석의 시트를 뒤로 젖히고 잠을 청했다. 이런 상황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딱히 불편하거나 하는 것 없이 잠들 수 있었다. 정신이 희미해지다가 완전히 잠에 빠져들 때까지 그리 긴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얼마 동안 잠들어 있었을까? A는 차로 다가오는 발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밖은 아직 깜깜했고 몸의 감각으로 봐서 아마 1시간 정도 잠들었겠거니 하고 짐작을 했다. 섬으로 건너온 것은 자신들 이외엔 없었기 때문에 비가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오늘은 웬일로 시원스럽게 금방 단념했네. 그렇게 생각하며 차문을 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비와는 형체가 다른 듯한 기분이 들었다. 키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보다 몸매가 더 가늘다. 무서워져서 서둘러 잠금 상태를 확인했다. 열려있는 것은 운전석 쪽. 다행히도 다가오고 있는 사람과 반대 방향이다. A는 눈치채지 못하게 살며시 손을 뻗어 차문을 잠그고 자세를 최대한 낮췄다. 그렇게 해서 발견되지 않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발소리는 차의 바로 옆에까지 와서 멈추었다. 여자친구가 위험하니까 낚시질은 그만두고 구하러 와줘. 공격이라도 당하면 어쩔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서 남자친구에게 욕을 하면서 살짝 눈을 떴다. 거기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다. 얼굴은 확실히 A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동자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고 얼굴 위로 바닷개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전신이 물에 퉁퉁 불어버린 몸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속의 익사체 그대로였다. 무서운 나머지 목구멍에 맨 안쪽까지 비명이 올라왔지만 어떻게든 눌러 참았다. 익사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따스함을 찾아 헤맨다. 옛날에 읽었던 공포 만화의 해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어떻게든 여기서 도망쳐야 해.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편 창문을 열던 A는 이번에는 비명을 참지 못했다. 차의 주위를 익사자의 영혼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A는 사라져가는 의식 속에서 옛부터의 경고를 소홀히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깨가 흔들려서 A가 눈을 뜨니 B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된 거야? 땀에 흠뻑 젖었잖아. 그렇게 묻는 B에게 어젯밤의 일을 설명하니 그는 꿈이라도 꾼 거겠지 하고 코웃음을 쳤다. A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다시 생각하는 것도 무서워서 더 이상 떠올리지 않기로 했다.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기억 속에서 밀어내어 결국 그렇게 됐다. 그 이후로 B와 함께 밤 낚시에 동행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뒤, B는 혼자서 밤 낚시를 하던 도중에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닷가에 밀려온 B의 몸은 물을 머금어서 잔뜩 부풀어 올랐고 그의 다리에는 빨간 손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풍경화. 내 친구 중 영감이 강하다는 M에게서 들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전에는 큰 단지가 줄지어 있고 M은 집에 돌아올 때 언제나 그 단지를 가로질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가려고 평소처럼 단지를 가로질러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일이 좀 있어서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부들로 떠들썩했던 거리지만 밤이 깊은 탓인지 주변에는 그닥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네만 있는 작은 놀이터에 들어서자 슬쩍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밤 늦게 뭘 하는 거야 싶어 멀리서 눈을 흘겨보자 그것은 목을 매단 여자의 시체였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런 시간에 이런 것이.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깜짝 놀라 도망치거나 패닉에 빠지겠지만 M은 간이 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할 무렵에는 구경꾼도 몰려왔고 M은 경찰서에 끌려가 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을 매단 모래밭에 나무가 정면으로 보이는 벤치에 앉아 경찰관 한 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집에 돌아가자 도저히 일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날은 곧바로 잠에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M이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곧바로 출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M은 회사에 가야 하는 데다 사정은 어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 그게 아닙니다.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라며 어쩐지 이상한 태도였기에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어제 그 경찰관이 나왔고 방 안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M은 무슨 이유에서 자신을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경찰관은 말하기 힘든 것처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M이 의아하다는 얼굴을 하자 확실히 그 여성분과는 안면이 없으신 거죠. 아니, 여성분 어머니가 유서를 찾다가 이상한 걸 찾으셔서 이렇게 말한 뒤 갈색 봉투에서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M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대에라도 다닌 것인지 거기에는 과일이나 가구의 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장, 풍경화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광경입니다. 거기에는 그네가 있고 모래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목을 매단 여자. 그리고 벤치에는 청년 한 명과 경찰관 같이 보이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스케치북은 자물쇠가 달린 책상 서랍에서 나온 것으로 그 여자 이외에 다른 사람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때문에 M에게는 여성과 무슨 관계였냐는 추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M은 그렇게 치면 왜 경찰관도 있는데요 라면서 반쯤 패닉이 되어 말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고 M은 그대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유서 없는 자살 사건으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M은 영감이 있어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사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거울.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Y현의 자리한 회사에 다니면서 평일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은 알 수 없었지만 요즘 회사가 상당한 급성장 곡선을 타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2달 전부터는 주말 오후에 근무가 끝나면 부서원들끼리 회식을 하고 본가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매주마다 벌어졌다. 술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아주 감사한 일이었다. 그날 밤도 거나하게 취한 채 본가의 아파트로 들어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마침 우산을 입고 오는 바람에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로 오는 동안 내 머리카락과 옷이 비에 젖어버렸다. 다행히도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었다. 본가는 꼭대기 바로 아래층인 16층이다. 엘리베이터 양쪽에 있는 거울을 보며 빗을 꺼내 머리를 매만지고 나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장난을 쳤다. 나는 어릴 적부터 평행하게 놓인 거울 사이에서 같은 광경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날도 역시 엘리베이터의 좌우 거울 사이에서 내 모습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거울 속 저 깊은 곳 어딘가에서 붉은 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그 빛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난 곧 그 일을 잊어버렸다. 다음 주 토요일 비가 내리고 있어서 밖은 아주 캄캄했다. 또 우산을 입고 오는 바람에 비를 맞으며 아파트로 뛰었다. 내가 우산을 회사에 뒀었나 기숙사에 뒀었나. 회식 자리에 술 때문에 머릿속이 희미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어서 잘 됐구나 하고 얼른 올라탔다. 거울을 보며 빗을 꺼내 머리에 빗질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붉은 빛이 번뜩였다.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내 모습들 중 아주 작은 하나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빗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그때 거울 속엔 나도 피 묻은 칼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것은 그냥 평범한 빛이었다. 다시 거울을 보았지만 역시 거울 속에 비친 것도 평범한 빛이었다. 내가 술에 많이 취했나라고 생각하며 약간 꺼림칙했지만 역시 이 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다. 다음 주 토요일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밖은 어두웠고 나는 우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아무리 우연이라도 이 정도가 되면 불안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었다. 아파트 내부는 빗소리만 제외하고는 아주 고요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을 눌렀다. 그리고 잠시 고민을 하다 빗을 꺼내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에서는 지난번보다 더욱 더 가까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 피 묻은 칼을 들고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가까운 위치라 똑똑히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앞에서 7번째 위치였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아무거나 마구 눌러서 그 층에 바로 내린 다음에 우리 집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너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께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어오셨지만 솔직히 대답할 수 없어서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달린 거라고 대강 얼버무렸다. 엘리베이터 안에 내 빚을 흘리고 온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다시 가지러 갈 용기는 없었다. 그 다음 주 엘리베이터 속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고민하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토요일엔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도 말고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게 된다 해도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일까봐 불길한 꿈을 연속으로 꾸었다고 그렇게 둘러댔다. 토요일 회사가 있는 Y현은 맑은 날씨였지만 본가로 돌아오니 역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우산이 없었고 아파트 내부는 조용했다.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번에도 엘리베이터는 1층. 엘리베이터에 저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나를 정신병자라고 욕해도 좋다. 어쨌든 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반대쪽 벽에 바싹 붙은 채로 계단을 올라갔다. 자꾸만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정신없이 달렸다. 숨을 헐떡거리며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는 TV를 보고 계셨다. 너 옷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말에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양복 어깨와 소매가 다 찢어져 있었다. 아마도 벽에 몸을 붙이고 올라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모양이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여쭤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냥 집에만 계속 계셨고 아파트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하셨다. 너 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야? 술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내일 말씀드린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긴장이 풀려 침대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일요일 아침 아파트는 난리가 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체 2구가 발견되었다. 최초의 발견자는 아파트 청소하는 아주머니였다. 경찰이 CCTV를 판독한 결과 한 청년이 칼을 들고 엘리베이터 입구 쪽 구석에 붙어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는 중년 남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찔러 자살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아파트 주민이었고 평소에 아무 문제도 없었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나는 그제서야 어머니께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착각한 거 아냐? 엘리베이터 거울은 지난달에 누군가 깨버려서 한쪽밖에 없어. 5번째 이야기에 아무도 없는 이상한 공간. 나는 호텔 연회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주로 결혼식이지만 연회나 법회, 그리고 콘서트도 있었다. 오늘은 이렇게 이른 시간이면 결혼식은 아닐 텐데 회식이나 다른 거겠지 하고 생각하며 편하게 갔다. 그랬는데 건물 안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왜일까? 오늘은 일하는 사람을 적게 부른 날인가 하고 생각도 해봤지만 30분이 지났는데도 직원용 탈의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설마 시간을 잘못 봤거나 한 건 아니겠지 하며 연회장으로 나갔다. 그랬더니 역시 아무도 없다.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호텔의 뒤편은 매우 무섭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호텔의 앞쪽도 무섭지만 뒤편은 정말로 무섭다.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누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소문이 떠올라서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을 찾았다. 반울음 상태에서 구석에서 구석까지 돌아다니며 사람을 찾았다. 어쩐지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하면 무언가에 붙잡히게 되지 않을까.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의 공포감이 등을 질척질척 감싸왔다. 어느 순간 위화감이 들어 발을 멈췄다. 주방에 걸려있는 벽시계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끝에서 끝까지 그리고 구석에서 구석까지 많은 장소를 헤매었기 때문에 탈의실을 나오고 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시각이 그대로였다. 탈의실 나올 때 시계를 확인했고 내 손목 시계도 봤는데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았다. 어쩐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며 우선 나에게 익숙한 다른 장소로 향했다. 그런데 지하에서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연회장으로 다시 돌아오니 분명히 조금 전까지 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제는 모조리 꺼진 상태였다. 정말로 눈물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평상시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지 않고 필사적으로 고민했다. 생각하려고 했지만 공포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로 하면 이상하겠지만 혼자서 죽을 것 같았다. 우선 밝은 바깥을 봐야겠다 싶어서 호텔 앞쪽 5층 테라스로 나갔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차도 다니지 않고 바다에는 배도 없다. 완전히 무의 세계라는 느낌. 덧붙여서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시계도 멈춰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위가 아프고 심장박동도 불안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다시 안으로 돌아오니 6층에서 인기척이 났다. 5층과 6층은 나선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오면 곧바로 알게 되어 있다. 겨우 누군가 찾아냈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발소리와 기색이 어딘가 이상했다. 융단이 깔린 마루를 걷는 발소리와 웅성거림이 무섭게 울려 퍼졌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건 인간이 아닐 거라는 생각만 자꾸 들어서 나는 허겁지겁 뒤편으로 돌아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대로 지하까지 내려가 종업원 출입구로부터 뛰쳐나오려고 했다. 거기에는 상관이 있었다. 주위의 소리라든지 분위기가 내가 익히 알고 있던 익숙한 것으로 바뀌어서 안심하고 진심으로 울었다. 정복을 입고 갑자기 뛰쳐나와 울기 시작해서 상관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자신의 점심 식사용으로 사온 것 같은 콘스프를 나에게 주었다. 시계를 보니 그렇게 돌아다니며 찾았었는데 탈의실을 나오고 나서 1분 정도 지나 있었다. 실화니까 멋진 엔딩이라든가 반전 같은 건 없지만 나는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상관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니 모두 평범하게 변해 있었다. 그 공간과 6층에 있었던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